잘 쉬셨나요? 어, 그,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떡국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우리가, 신정이 있고 또 이 구정이 있고 그래서 설날을 두 번 세는데, 일단, 아무튼, 떡국을 먹는 것만큼 나이가 먹는 건데, 나이 먹는 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일단 떡국 먹고 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어, 예, 축하해야 될 일인지,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이제 한참 이제, 아직 성장하는 분들은 이제 자꾸 더 크고 싶죠. 어른이 되고 싶죠. 그런데, 또 그렇지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그냥,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주어진 시간에 지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지금 지금 오늘을 산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지금 세 번째 경제 금융공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보니까 어, 두 번째는 조금 낫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 이게 내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뭔가를 한 번 듣고 사실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듣고 단어에 익숙해지면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묘하죠? 실제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도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어, 사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주로 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다 이거죠. 돈의 가치. 음, 급한 돈과 급하지 않은 돈의 가치가 틀리죠. 그게 금리죠. 또 오래 빌려주는 돈과 빨리 갚아야 되는 돈도 가치가 틀리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금리가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면 담보라는 거 알죠? 담보라는 단어 알까요? 예, 담보.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못 갚으면 어, 내가 이걸 대신 가져갈 거야 이런 걸 담보라고 하는데 이 담보가 있을 때는 일단 돈을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그때의 금리하고 담보가 없을 때 순수하게 신용으로만 할 때하고 금리가 또 틀리죠. 따라서 그게 돈의 가치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그 돈의 성격에 따른 위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치와 위험이 같이 계산이 돼서 금리라는 게 정해지죠. 우리가 경제와 금융을 이해할 때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차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금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금세공업자부터 뭐 금을 이렇게 맡아줬다가 그걸 빌려주고 이자를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금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금융이다. 금융이란 뜻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게 없으면 금융이란 단어가 필요 없죠, 그죠?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금융이란 뜻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이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빚이란 단어가 아주 가깝네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드세요? 금융 그러면 빚이라는 단어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걸 금융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융에서 빌려주고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금융이니까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죠. 금리. 이자율. 이자를 얼마나 줄 건데 빌려 빌려주는 쪽이나 빌리는 쪽이나 이자를 얼마나 줄 건데. 근데 이자가 뭐라고요? 금리가 이자율 또는 금리는 그의 가치와 위험이 같이 평가돼서 정해지는 거다. 일단 그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할 거고요. 이게 금리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음, 그, 네,
자, 잠깐요. 공유하는 게 안 나오네요, 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는 좀 지나가고요. 이제 늘 되풀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EBS 다큐프라임 그 자본주의 보고 계신가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금융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은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지급준비율이냐,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아까 그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인데,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치를 가격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면 금융을 이해하게 되는데,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죠?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가치를 뭘로 표현한다? 돈의 크기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제가 이해하는 자본주의예요. 뭐 교과서적인 자본주의 빼고 모든 것을 돈의 크기로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가 삶이 어떤 가치의 연속이라고 하면 결국 그 돈의 흐름이 결국은 우리 삶을 결정짓게 되고요. 그래서 야, 돈이 다냐가 아니라 돈이 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이 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돈이 다다 이렇게 해도 가면, 따라서 돈 때문에 고생을 하면 삶이 고단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써 있는 단어보다도 그냥 근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돈은 가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봉급도 그렇고요. 뭐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감정가, 뭐 보험을 산정할 때도 있고요. 그런 걸 다 가치로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요? 가치가 없는데 돈이 움직이면 그걸 사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표현상의 공감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서 가치를 표현하는 데, 자, 돈은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인데 그 가치의 크기를 뭘로 표현하냐? 금리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이자율. 아까 말씀드린 가치와 함께 위험을 크기를 표시한다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예금보다는 정기 예금이 이율이 높죠. 왜냐하면 빨리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덜 위험하죠. 제2금융권은 또는 급전 금리가 높아집니다.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용대출 담보 일단 이런 것들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 좀 더 나가고. 자, 그래서 금리가 어떤 그 돈의 가치와 위험을 표현하는데, 이게 뭐 다 제각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3요소가 뭐였어요? 가계와 기업이 있고 그 분배를 조절하는 정부가 있잖아요. 정책이 있죠, 정부.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힘이 센 놈이 막 금리를 세게 매기고 막 힘이 약하다고 금리를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정부가 기준금리, 자, 이거 이렇게 해 가능하면, 절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제시해요. 그러면 그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자율을 정하는데,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조금 달라는 사람한테 가서 빌리겠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주겠죠. 아무튼 그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때 하여튼 기준금리라는 게 필요하다. 기준금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흔히 나오는 단어인데,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의 적용하는 인위적인 정책금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의 한 부분이었는데, 한국은행 현재 0.5%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은행은 한국은행에다가 0.5%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요. 시중은행이. 그래서 시중은행이 우리한테 빌려주죠.
그러면 자기도 그러니까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행은 월급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자를 자기는 한국은행한테 0.5%를 내는데 자기는 이자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아, 그게 그때 누구한테는 아주 많이 받고 누구한테는 조금 많이 받고 그래요. 그때 그걸 뭐냐 가산금리라고 하죠.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 또 돈의 크기가 어떠냐, 언제까지 갚을 거냐, 등등에 따라서 가산금리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빚으려고 하면 아무리 적게 내도 아마 2.5% 에서 한 3.5%, 뭐 심한 거는 6%까지도 갑니다. 여전히.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야, 이거를 기준으로 해라고 기준금리를 정해놓고 실제 금리는 시장에서 다시 뭐로 정해진다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진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낮아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이게 비즈니스들이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게 되고 돈을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이 되죠.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건 기업의 생산이 위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사질 않으니까 그래서 기업도 생산을 많이 못하게 돼요. 기업이 생산이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용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죠. 많이 생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그 쫓겨난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또 돈을 또 못 쓰죠. 그 소비를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되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돈을 좀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뭐 우리가 지난번에 전 국민이 재난기금에서 얼마요? 100만 원씩 받았나요? 아무튼 이렇게 돈을 받기도 했지만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고 실제로는 돈을 막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돈을 빌려가라. 일단 돈을 빌려가서 빨리 이 소비를 좀 더 해라. 이게 지금 그런 뜻인지 아시? 자, 금리를 낮추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을 많이 빌려가서 소비를 좀 더 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한테 무엇을 하는 거죠?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국가가 막 돈을 찍어서 막 이 금리를 낮춘다는 뜻은 야, 돈을 좀 많이 빌려가 이런 뜻이고요. 빚을 좀 많이 줘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상황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사실은 그게 결국 자본주의는 아까 금융이라고 그랬잖아요. 빚으로 움직여요. 금융이 뭐라고요? 빌리고 빌려주고. 금융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빚이다. 그래서 그 EBS 자본주의라는 그 영상에 보면 제 1부의 제목이 돈은 빚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빚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빚이 우리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잖아요. 이 빚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요즘에 주식값이 엄청 오른다고 하고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을 사고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원래 돈이 있었는데 돈을 주머니에 이렇게 꼬부쳐 두고 있다가 샀을까요? 아니면 야 이게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빌렸을까요? 거의 다가 아마 거의 99%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서 뭐 자기 돈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더해서 투자를 한 거죠. 이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어요. 돈을 많이 풀었다고 표현하지만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게 이제 어떤 금융의 지식이 있으면 이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거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기준금리를 정했어요. 그게 이제 했는데 이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미국에서는 FED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목표는 뭐냐면 물가 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국은행에 딱 가면 정면에 물가 안정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게 최종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바로 통화량, 유동성을 조절로 해서 물가를 안정합니다. 자, 물가는 가격이죠. 가격, 물건의 가격. 물건의 가격은 아까 뭐랬어요?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면 물건의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그거를 사고 파는 돈의 수요 공급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을 많이 공급을 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통화량,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물가가 근데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이 올라야 되듯이 물가도 올라.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약간의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약간의 물가 상승은 용인을 합니다.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오르면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이렇게 돈을 회수해서 물가를 이제 조정하고 없을 때는 돈을 풀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어떤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자, 그래서 통화량이란, 근데 유동성이란 말 써요. 조절한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를 통제한다.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찍어내서 아까 얘기했죠. 시중은행한테 0.5%의 기준금리를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시중은행은 그거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빌려주고, 그러면서 돈이 시중에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돈이 도는구나, 이제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해야겠는데 돈이 도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빚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빚이 돌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빚을 강조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진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외 지급준비라는 걸 통제하고, 또는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 유동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역할을 미국은 FED라는 데서, 우리가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도 하고요. FED 또는 FRB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미국은 FED라고 하는 사실은 이 FED는, 우리나라는 이 한국은행은 정부잖아요. 정부기관인데 미국의 FED는 이게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이에요. 이게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사설기관인데, 미국의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튼 이게 민간인한테 화폐 발행을 맡기는,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맡기는 우스운 일이 일어났죠. 자, 아무튼 지금은 FED가 그 역할을 한다. 자, 한국은행의 목표가 뭐냐? 물가 안정. 다른 말로 한국은행은 국가를 대표해서 물가 안정시키는 게 최고의 목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율과 조금 전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 있었죠. 지급 준비율로 통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은행은 허가받은 세금업자라서 없는 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법의 권력에 의해서 없는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돈을 빌려주는데 갑자기 맡긴 사람이 돈을 맡긴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없는 돈도 빌려주긴 하지만 맡긴 사람이 찾으러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금자에 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예금액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됐고, 그게 지급준비돼요. 지난번 얘기 드렸듯이 요금을 내면 언제든지 와서 달라고 하니까 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전체 예로 보통 예금은, 내가 은행이라면 전체 보통 예금의 일부, 뭐 예를 3% 또는 5%는 미리
전체 그중에 한 5%는 언제 와서 달라고 할지 몰라. 그래서 5%를 이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를 1년 정기예금에 들었다. 그러면 저 1년 뒤에 찾을게요. 그러니까 언제 돈을 찾으러 올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정기예금 적금에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의 사실은 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한 현재 3.5% 정도인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현물,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나 실제로 뭐 금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관증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보관증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을 세공업자한테 맡기고 제가 금이 있는데 그거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뭘 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금을 찾아다가 주면 너무 번거롭고 위험도 하니까 내가 그냥 보관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물건을 삽니다. 이야기하기를 야, 이 보관증을 가지고 거기 가면 너 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사실은 결국 화폐가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신용이라는 게 생긴 거죠. 내가 이 돈을 이 보관증 가지고 가면 진짜 돈 받을 수 있어? 그게 신용이죠. 그죠? 신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실제 가진 금, 아까 없는 돈을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최대 10배를 빌려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은행한테 제가 100원을 100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럼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했다면 법에 의해서 저는 은행은 10원은 남겨놓고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10원은 남겨놓고 90원을 빌려줄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따 그림으로 나오지만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내가 100원을 예금을 했더니 은행은 그중에서 제가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10원을 남겨놓고 90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빌려주냐면 그렇지 않고 그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번거로우니까 그 사람의 통장으로 90원이 들어가겠죠. 그죠? 제가 이제 A라는 사람인데 은행에 맡겼고 은행이 B라는 사람한테 90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90원을 빌려줬는데 90원이 다시 예금이 들어온 거죠. 이게 그죠? 90원이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은행은 아까 10%라고 하는 룰에 따라서 9원을 남겨놓고 81원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상하죠. 무슨 사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경제학자가 이거 야바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그 금융기관은 거의 야바위인데 그 근사하게 야바위라고 안 하고 신용 창조라고 하는데 실제 돈은 100원뿐이 없는데 그 100원을 내가 예금한 돈을 90원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예금을 했다는 이유로 81원을 또 빌려주고 막 끊임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용 창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예를 든 거죠. 자, 한국은행이 5천억을 찍었어요. 5천억. 5천억을 찍어서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A는 그 돈을 다시 B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바로 A한테 돌려줘도 되고, 아까 B라는 사람한테 빌렸더니 B라는 사람이 당장에 쓸 250만 원을 제하고 4,750만 원을 예금을 한 거죠. 다시 그죠? 나중에 필요한 때 쓸게 이러고 예금을 했어요. 당장에 쓸 거 250을 빼고. 그러니까 은행에 4,750이 또 예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예금액의 10%를 남겨놓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3.5%로 했네요. 3.5% 계산했고요. 3.5%니까 166 뭐라고 해야 돼? 166만 원을 남겨놓고 4,583원을 또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게 B라는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랬더니 B는 자기가 당장 쓸 거, 예를 들면 5%를 남겨놓고 또 다시 예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금이 또 들어왔네 이러고서 이 사람들은 또 3.5%를 남겨놓고 4,200억을 또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는 5천억을 찍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간다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돼요? 6조 원을 빌려줍니다. 6조 원. 그래서 한국은행이 5천억을 찍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풀면 약 6조 원의 통화량,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이거를 근사한 말로 신용창조라고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약간 사기 같은 그런 일들이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일어난다. 자, 알듯 말듯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혹시 이해 못하셔도 그렇구나. 하여튼 뭔가 이상한데 논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냐가 중요하죠. 자, 은행 니들끼리 그렇다 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 자, 나한테는 결국 신용창조라는 거 아까 5천억을 찍어냈는데 6천억이 돌아다니죠. 6조 원이. 6조 원이 어떤 형태로 돌아다닙니까? 빚이라는 형태로 움직일 거예요. 빚.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국은행이 5천억을 찍어내서 풀면 6조 원의 빚이 생겨요. 그러면 글쎄 그 누가 빚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상황을 잘 조금만 이렇게 그냥 쉽게 또는 다 잘라버리고 생각하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로 살아요? 빚으로 산다는 거예요. 빚으로. 현재 통계로 잡히는 가계대출이 1,700조 원입니다. 1,700. 우리나라 GDP라고 해서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이 약 1,800조 원인데 가계 빚이 1,7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우리 집집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전부 합친 게 그죠? 1,800 GDP가 그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열심히 생산한 게 1,800조 원인데 빚이 1,700조 원이에요. 지금 아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누기 5천만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으로 나누면 약 1인당 약 3,300만 원의 빚이 있다 이렇게 보죠. 인당. 만약에 한 가구가 4인 가구다라고 하면 약 432, 432, 약 1억 3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집은 그 정도 빚이 없는데 그러면 양호한 겁니다. 양호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버트로 볼 때 저 사람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빚이 더 많지 않겠어요? 빚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용이 높아서 더 많이 빌렸을 테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돈도 못 빌려요. 그래서 아주 비싼 이자를 내고 급전을 비워야 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잘 살수록 빚이 많은 보통의 경우는 정말 빚. 그러니까 빚이 있으니까 우리가 밤에 잠이 오겠어요?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 돈 걱정에 벗어나려면 사실은 빚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가 아주 쉽지 않죠. 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저기 되나요? 이게 지우개가 어디 갔을까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 지우개를 제가 못 찾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가 여기 좀 지워졌는데 빚 관리가 곧 돈 관리다 그랬어요. 빚을 관리하는 게 결국 경제다. 빚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림을 한 번 더 들고 나왔습니다. 이 그림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에 기억을 하죠. 지금 이게 하나의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여관, 정육점, 세탁소 이렇게 마을이 한 마을인데 이 여관은 이제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정육점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거죠. 100만 원. 그런데 이 여관 주인하고 정육점 주인이 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려주는데 정육점 주인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육점 주인은 또 세탁소 주인한테서 100만 원을 빌렸고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세탁소 주인은 슈퍼한테 빌렸고, 슈퍼 주인은 쌀집한테 빌리고, 쌀집 주인은 약국한테 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100만 원의 빚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빚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빚져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빚을 누구든지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으려면 소득이 올라야 되죠. 소득이. 그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 빚을 갚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돌 하나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추가 소득이 있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추가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렇게 다 빚인데 어떻게 돌아가냐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700조 원의 가계 빚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빚쟁이, 다 빚을 지고 다 동국정일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근데 돌아는 간다. 겉으로 보면 다 뭐 공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 공항에 가보세요. 막 여행객들 넘치고요. 식당도 뭐 가면 돈 없다고 하지만 조금 비싼 식당에도 막 바글바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었어요? 지난번에 외부에서 여관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한 달 묵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여관비 100만 원을 공급한 거죠. 100만 원.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일하는 이 시스템에 뭐가 들었어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공급이 된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1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정육점에 갚고 정육점 주인은 세탁소에 갚고 슈퍼에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쵸? 유동성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만 원의 빚이 싹 없어진 거죠. 그렇죠? 돈이 늘어날 때도 아까 빚이 신용창조라고 해서 5천억을 찍어냈더니 6조 원의 빚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이게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유동성이 근데 아까 저기 여기 써 있는데 여행객이 와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행객이 만약에 안 오는 상태에서 안 오는데 이게 이 빚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관 주인이 다시 외부로부터 이 마을이 아닌 외부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갚고 하면은 여관 주인만 빚이 남는 거죠. 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소득이 증가하거나 또는 빚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를 유동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각 정부에서 막 다들 죽겠다고 하니까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바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경기 부양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한다. 이게 경기 부양인 거 아세요? 이 말뜻이 아주 재밌네. 경기 부양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한다. 쓰게. 그리고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쌀가게 떨어지면 쌀집 주인은 당장에 소득이 줄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보면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물가 안정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치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외국인 투자가 유동성 공급이 돼버립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육점이 이 안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정육점이 수출을 해도 되죠. 그죠? 수출을 해서 외국인 돈이 들어와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라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외국인 자본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뭘 하나 살려고 해도
이게 뭐죠?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 하니까. 일단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정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야 100만 원씩 빚이 졌을 때는 현금 부족으로 소비를 못 하잖아요. 다 빚이 져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소비가 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야 돼요? 소득 증가를 하든지, 그죠? 어, 여행객이 와서 돈을 벌어서 누군가 소득이 증가되든지 바람직하죠. 아니면 유동성을 누군가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정부가 공급을 하면 그게 뭐로? 빚으로 빚이 증가한다. 또는 소득 증가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세탁소 주인이 이게 더 세탁소를 넓게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단 소득을 늘리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 늘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 투자가 다시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세탁소가 빚을 지는 거죠. 자, 빚을 짓고 다시 그거를 열심히 일해서 세탁소의 소득을 늘리게 하면 되지만 일단 뭐가 들어간다? 빚이 또 생긴다. 저도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진짜 답답한데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온통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관리하는 게 이게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빚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빚을 가능하면 지지 말아야 되고 빚을 졌다면 빨리 갚을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감기는 들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빨리 회복하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허리 다칠 수도 있죠. 근데 건강하면 빨리 회복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재정의 건강인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추가 소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게요. 자, 경기 위축기에는 경기 위축, 바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고요. 이는 돈이 없어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산이 위축이 되고 생산이 위축이 되면 고용인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럼 소득이 다시 하락하게 되고 소득이 하락하니까 다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때 통화량을 늘려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유동성이라고 표현했죠. 유동성. 통화량을 늘려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소비를 촉진하려고 한다.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이 그냥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모든 경제의 그냥 어떤 흐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데 통화량을 늘렸어요. 돈을 찍었어. 그런데 우리 주머니에 어떻게 넣어줘요? 우리 주머니에 넣어주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아까 고용재난금 이런 거 일시적인 거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온갖 명목으로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양적 완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어떤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이 회사 채권을 매입해서 통화량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가게 한다. 그게 지금의 그 금융 자본주의에서 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더 근사하게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빚이 자꾸 생기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뭐 이런 일이 생겨서 이 경제를 재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커지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1,000원에 5,000원에 살 수 있던 짜장면이 이제 6,000원이 된 거예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근데 가격이 올랐다는 물건 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실물 자산이라고 했지만 물건 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특히 뭐가 올라가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여기 밑에 있죠. 실물 자산, 금, 골동품, 뭐 기계 설비,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황금성은 물론 떨어집니다. 황금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야 집값이 더 오를까봐 막 부동산들을 뭐 영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떤 정책으로 어느 순간에 확 바뀌면 바꿔놓거든요. 이 순환, 일단 이 사이클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글쎄요. 어떤 이 가격에 대해서는 특히 주식과 부동산은 사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해요.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자,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열심히 만들면 돈을 더 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아까 용인한다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돼야 필요하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이 증대되고 고용이 확대되고 그러면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소비 증가로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하는 분들은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빨리 끊고 이걸 선순환으로 어느 순간에 턴을 시킬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값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햄버거를 이미 전에 500원대 산 사람은 이익이죠. 그런데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500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1,000원가 있어 사지. 그래서 이거는 화폐 보유자가 손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아주 이거는 뭐 수십 년에 지금 이게 196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이렇게 늘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갔다는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겠죠. 이것이 이제 그 실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은 옛날 이거 아주 옛날 1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난 한 1930년대 얘기인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돈으로 벽지를 바르고 아이들이 돈으로 장난하고 빵을 사려고 이 리어카에다가 돈을 가득 실어야 되는 이런 게 하나의 그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예요. 수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해서 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100배 막 그죠? 한 달 사이에 2배, 막 100배씩 오르는 거죠. 이러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무튼 여기 이제 뭘 좀 살려면 막 리어카로 돈을 실어 날라야 되고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장난감 대신에 그냥 돈을 가지고 놓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망한데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실물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어떤 주식은 사실 실물 자산이 아니라 금융 자산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고 경계하는데 그런데 또 이 경제에서는 또 몇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미리 충분히 예측되는 거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또 재주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데 그런 이 정책이나 이 힘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면
갑자기 올 때는 이게 방법이 없지만 코로나 같은 거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근데 예상될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 하니 조금은 뭐 안심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아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 외국인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으로부터의 유동성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달러가 예를 들어 달러가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달러가 들어오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화로 바뀌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환율. 자, 환율. 환율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화폐의 상대 가치 교환 비율이다. 그랬고요. 역시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환율을 이거는 이제 용어예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환율을 균형 환율이라고 한다. 근데 어떤 나라는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때는 무조건 환율을 정해버릴 수도 있어요. 고정 환율. 그걸 국가가 정하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이 레인지 안에서 변동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금리가 자꾸 변하니까 그죠? 돈의 성격과 위험에 따라 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돈이냐 이 성격에 따라 금리가 변하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기준금리가 필요했듯이 나라와 사이에 그 돈을 바꿀 때 뭔가 기준 통화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전 세계 뭐 나라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때 기축통화 이때는 기준이 아니라 기축통화 세계적으로 널리 통일되는 기준통화가 아니에요. 기준통화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미국 달러. 그러니까 기준통화입니다. 자, 기축통화, 기준통화는 무역 결제에 사용되고 환율 평가 때 그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엔화로 일본 엔화로 돈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와 엔화의 비율에 따라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그런 사실은 나는 물론 엔화로 바로 바꾸는 것 같지만 그런 이중 절차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축통화 달러가 중간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 준비자산 우리가 뭘 살려고 그러면 특히 뭘 사야 되죠? 예를 들면 기름이죠. 휘발유, 유류라고 하죠. 유류. 오일 달러라고도 하는데 오일을 살려고 하면 오페크 중동의 오페크라고 하는 그 나라 협력체가 있는데 중동에서는 야 우리 기름을 살려면 미국 달러를 가져와. 아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옛날에 그 키신저라고 하는 키신저 국무총리가 아니 국무총리죠.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죠?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키신저가 그 키신저라는 국무장관이 중동에 가서 타협을 봐가지고 야 우리가 너네들 도와줄 테니까 너네는 무조건 달러로만 받고 팔아. 그런데 오페크가 그 미국 중동의 산유국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을 살려면 달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을 해서 수출을 해서 미국 돈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기름을 살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1997년도, 97년, 98년에 온 IMF라는 게 그때 그예요. 이때 IMF라고 하는 그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걸 우리가 IMF다 이렇게 이게 통화기금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이게 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 이름인데 국제기구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를 달러를. 왜냐하면 기름도 사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달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IMF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 외환.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가 지금 멈추게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자 그래서 대외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국제 상품과 금융 거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축 통화. 그래서 지금은 US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중국 애들이 야, 우리나라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 무역을 많이 하면서 이 이제 약속, 자기네보다 약한 나라한테는 야, 우리 달러 대신에 우리 위안화 줄게, 우리나라 돈 줄게, 받아. 막 이렇게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로 결제를 자꾸 유도해서 이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달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위안화 중국은 빼앗으려고 하고, 아마 그게 굉장히 지금 정말 목숨을 건 싸움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자,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또 유럽은 야, 그 매번 우리도 큰 나라인데 여기 큰 나라가 많은데 왜 미국 달러한테만 자꾸 의존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통용되는 돈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해결하자. 그게 유로화죠, 유로. 그죠? 그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 유로 국가라고 그러니까 유로화가 통용되는 국가들이 모여서 그게 유로화예요. 그래서 기축통화 달러들이 우리가 우리 것도 좀 쓰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미국에서 뭘 하려면 왜냐면 미국이 달러를 요구를 하고, 예, 기름을 사려고 그러면 오페크가 달러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 달러 대비 뭐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죠. 중국, 일본의 엔화, 중국 프랑화, 마르크, 페소는 어디에 필리핀이죠. 태국의 바트, 그다음에 뭐 베트남의 동이라고 합니다. 동 등등 재환산해서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 얘기를 하고 유동성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환율로 넘어왔어요. 환율.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 결국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요새 뭐 외국 이 주식 시장에서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공매도가 어쩌고 외국인들이 뭐 어쩌고 막 계속 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투자가 없으면 그 외국인의 그 유동성 공급이 없으면 이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생기거든요.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외국인에 대해서 빡빡하게 하면 외국인들이 야, 너네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돈 안 쓰겠다, 그리고 돈을 빼가려고 나가요. 그러면 유동성이 이게 뭐야, 공급됐던 유동성이 빠지니까요, 우리나라 위기가 또 옵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대략 설명하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공부한 거랑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공부하는데 환율도 똑같이 아까 통화로는 기축 통화가 있고, 그때 환율, 그 어떤 기축 통화 대비 미달러 대비 얼마에 바꾸겠다는 기준 환율이 생겨요. 기준 환율. 그래서 그걸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고요. 기준 환율이에요. 매매 기준 환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환 우리 중개소에서 매분마다 고시라고, 그러면 그 각 은행들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외국환 지정은행이 있어요. 모든 은행이 다 하지 않습니다. 외국환 지정은행에서 자유 결정해서 달러를 또는 여러 나라 돈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행마다 지정된 마다 어떤 나라들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돈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작은 은행, 그러니까 뭐 이런데 뭐랄까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다 이 통합이 돼가지고 작은 은행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좀 작은 은행에 가면 달러는 바꿔주는데 뭐 바트화는 없다고 얘기도 하고, 그죠? 태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달러를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태국에 가서 바트화를 바꿔내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요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 여행 갈 때 그 달러가 필요로 하니까. 자, 이 매매 기준율이 있으면 살 때,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필요로 할 때하고 내가 가진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이 살 때는 예를 든 거죠. 달러를 내가 필요로 할 때,
팔 때는 달러를 주고 원화로 바꿀 때 이런 뜻이에요. 그때마다 기준율이 틀려요. 기준율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출할 때의 그 환율하고 수입의 환율이 틀려요. 수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출한다는 건 내가 수출을 하면 내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수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달러로 받았으니까 그걸 다시 환율로 바꿔야 되죠. 아, 반대군요. 이게 헷갈렸네요. 자, 수출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 수출했으니까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는 거고요. 수입을 하려면, 그죠? 자세. 수입을 하려면 외국 걸 사와야 되니까 달러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거는 달러를 살 때, 이게 살 때인가요? 저도 헷갈렸다. 아무튼 이게 살 때와 팔 때의 그 환율이 틀리다. 또 현찰을 받을 때하고 전신환으로 그냥 이 숫자만 왔다. 실제 실물이 같지 않고 전신환으로 송금을 할 때하고 환율이 틀립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걸 사고 팔 때 그냥 어떤 환율 하나만 보면 같이 그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내가 뭘 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수출을 한다. 그거는 뭐예요? 수출을 내 물건을 주고 달러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나는. 그때 하고 그때는 1168원에 바꿔줄게. 그런데 내가 수입을 할 때는 거기다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는 달러당 1191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 또는 하락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뜻은 뒤에 다시 나오지만 환율이 오른다.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다. 1,000원이 1,200원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내 돈의 우리나라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게 하락이 아니라 하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1,000원이면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 줘도 1달러를 받으려면 1,200원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환율 상승이에요. 환율을 하락하면 가치가 우리나라 돈이 상승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락과 상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돈이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고 환율이 하락했다는 뜻은 우리나라 돈이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반대예요. 그게 달러를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달러를 사고 팔다 보면 환차 이익이 생기고 환차 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환율의 차이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가 나고 어떤 때는 이익이 난다. 그래서 결국 이게 수출입에 큰 영향이 있다. 자, 환율 상승은 우리의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고 수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걸 우리가 평가절하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 이때 한번 이렇게 귀에 익숙하시면 좋아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평가절하돼 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 1달러 1,000원에서 1,2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뭐예요? 나는 1,000원에서 만들어서 1달러를 벌었죠. 그랬는데 나한테 환전하니까 이제 1달러를 벌어서 우리나라 돈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1,0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1달러를 바꿔서 벌었는데 환전하니까 1,200원이 생긴 거예요. 나는 1,000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올 때 1,200원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게 환차익이 됩니다. 그죠? 환차익. 그리고 나는 1,000원에 만들었지만 이게 1달러 1,200원이 됐기 때문에 외국 시장에서 가격이 0.8불로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만든 건 1,000원 우리나라에 그대로인데 이게 1달러가 1,200원이 됐다 보니까 이 1,000원은 약 0.8달러다. 보면 그래서 외국 시장에서 가격이 0.8달러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죠?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그래서 수출에 유리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수출에 유리합니다.
수입은 반대예요. 1달러에 사왔어요. 그런데 1,200원을,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을 지불해야 돼요. 나는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1달러에 사왔는데,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환율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1,200원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겠죠. 그게 수입하는 사람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수출에 유리하다. 그리고 수입업자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방송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예를 해외여행을 하려고 해요. 해외여행.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일 때하고 1달러 1,200원일 때하고 어떤 때 여행하기가 좋나요? 1달러에 1,000원일 때가 쉽죠. 왜냐하면 나 1,000원만 내면 1달러를 바꾸는데 이 환율이 상승해 버리면 1,200원을 내야 1달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100불 환전에 전에는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112만 원이 아니 100만 원만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12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그래서 1달러가 800원이 되면 그때 여행하기 좋죠. 그죠? 800원만 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때 여행하면 아주 좋은데 원화 가치가 환율이 상승할 때는 여행하려면 더 많은 돈을 원화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바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풀리면 전보다는 여행하기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환율 하락 시에는 그 반대고요. 그래서 국제 환경 변화와 상대적 경쟁에 따라 환율이 변동을 한다. 그래서 이 환율을 전에는 이 기업들은 큰 돈이 움직이는 기업들은 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10% 15%뭐 이게 기업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는 물론 더 큰 돈을 부가가치도 있지만 보통은 5% 10% 마진을 남기는 건데 그게 환율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는 이 환율, 금리에 못지않게 환율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금리가 위험성과 함께 어떤 돈의 가치를 뜻한다면 환율은 다른 나라 돈과의 상대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은 개인이든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됐더라도 일단 가야 되겠어요. 자,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시간이 거의 돼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 요즘에 그 주위에 이렇게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벼락거지가 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은 뭐 큰 돈이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이 주식은 작은 돈 가지고도 하니까 심지어 고등학생, 대학생, 막 사회 초년생들도 누가 돈 벌었다면 막 부러워하고 뭐 2배가 되네, 3배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음, 제가 다음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주식하고 C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랬는데 B라는 주식은 2배가 올랐고요. C라는 주식은 반토막이 났어요. 모든 게 다 오르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글쎄요, 2배 오르고 반토막 났으니까 그래도 이익은 복겠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이익을 받는지는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그 사람이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반토막 난 건 얘기를 안 해요. 반토막 난 건 얘기를 안 하고 나 2배 벌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 번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그 누구한테서 얼마나 어떤 이자를 주는 빚을 얻었는지, 그다음에 지금은 올랐다고 있는데 그것이 팔기 전에는 아직 현금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팔기 전에 떨어질지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올랐대, 나 2배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기분이다 이래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그러는데 소주 먹고 나오니까 떨어졌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뜻이 아니라 주식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이렇게 현혹되거나 아, 이게 잘 모르면서 그냥 부러워할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돈이 원래 많이 있었어요. 자, 돈이 많이 있었으면 뭐 주식이 됐든 뭐 차를 사든 소비를 했든 써버리지 않았겠어요? 대부분. 그죠? 그랬는데 이제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주식을 샀다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뭐 제가 거의 장담하건데 90% 빌린 돈이야. 빚입니다. 영끌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빚을 끌어모은다. 그게 빚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빚을 지어서 그렇게 하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 자산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채권 얘기죠. 채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관한 이야기, 주가에 대한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주식이 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주식을 잘 알면, 잘 알고 제대로 올바로 투자를 하면, 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 주식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투자와 투기와 또 투자와 거래를 구분을 잘 못하고 이제 있고, 일반 언론에서도 그런 걸 제대로 잘 알려주질 않아요. 보면 알려는 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냥 누가 뭐 벌었다 잃었다 뭐 이런 것만 어, 그런데 거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요.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해도 정확히 이해한 뒤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찰만 해보시고요. 절대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부안해동한다고 하나요? 이게 주위 사람들 말 듣고 함부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 주식과 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할까? 기급 준비율, 그다음에 신용 창조, 그다음에 환율, 그죠? 환율이라고 하는 게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실생활에도 아마 도움이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거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주식과 채권을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